인공지능 7번째 이야기, 심층학습의 발전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제 기계학습이 끝났고 이제 심층학습으로 넘어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심층학습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은 이 부분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되는 그런 인공신경망이 발전하게 되는 그런 과정과 함께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심층학습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다층 퍼셉트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그 다층 퍼셉트론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심층학습의 개념이 나오게 되었는지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계학습 부분이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도학습에서 분류와 회귀 얘기를 했고요. 비지도학습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앙상블 모델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 인공신경망으로 표현되는 심층학습으로 갈 차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다층 퍼셉트론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네, 이 그림은 제가 어디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의 발전이라고 해서 맥컬러겐 피츠부터 힌튼까지 쭉 이야기가 있는데요. 실은 우리는 지금 2025년도에 살고 있고 이 이후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정리한 인공신경망의 발전 과정입니다. 짧은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43년도에 그 맥컬럭하고 피츠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일렉트로닉 브레인,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의 어떤 논리 구조를 수학적인 모델로, 수학적인 함수로 표현하는 그런 기술을 연구를 시작을 한 게 인공신경망 기술의,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의 어떤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9년도에 도널드 헵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이어 앤드 와이어 투게더라고 하는 어떤 그런 원칙을 제시를 했는데, 파이어 할수록, 그러니까 더 높은 적중도를 보일수록 와이어 투게더, 더 끈끈하게 묶인다, 뭐 약간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공신경망도 더 정확한 반응을 보이는 쪽이 더 높은 가중치를 준다, 그런 뜻이죠. 네, 그리고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인공지능 컴퓨터하고는 상관이 없는 시기였습니다. 50년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가 발전을 하면서 인공지능의 첫 번째 스프링이 왔다고 했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첫 번째 스프링이 끝나가 중간쯤 오는 1958년도에 이 로젠블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의 인공신경망 모델을 만들었는데, 실은 이 모델은 이 맥컬러겐 피츠의 모델하고 좀 유사하긴 하지만 학습이 가능한 모델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로젠블랏이 제안한 퍼셉트론은 뭐 10년 정도 연구가 됐지만 큰 성과가 없었고, 69년도에 마빈 민스키라고 하고 세뮤엘 페퍼트라고 하는 사람이 단층 퍼셉트론은 이렇게 데이터를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완전히 분류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데이터가 완전히 분류되지 않는, 이게 엑스오어가 이런 문제였죠. 네, 그러니까 엑스오어 상황에서는 처리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엑스오어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인공신경망의 어떤 연구가 좌절을 입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인공지능의 2차 스프링 시기에 럼메라트라는 사람이 백프로포게이션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해서 이 퍼셉트론을, 이 단층 퍼셉트론을 여러 층으로 쌓으면, 그런 다층 퍼셉트론을 만들면, 그리고 이걸 학습을 잘 시킬 수 있으면 저런 문제를 엑소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걸 보인 거죠. 이때 이 사람이 주장한 학습 방법이 바로 이 백프로포게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이 퍼셉트론의 레이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레디언트를 계속 곱하게 되어 있는데, 이 그레디언트가 0보다 작은 수일 경우에는 점점 명예수렴해서 없어져 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레이어가 깊어지면 연상량도 많아지니까 효율성이 떨어졌겠죠. 네, 그래서 실은 이 백프로포게이션에 기반한 다층 퍼셉트론도 큰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공지능의 세컨드 윈터 기간에 1998년도에 이 얀 르쿠나하고 요슈아 벤지오,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인공지능 4대 천왕 뭐 이런 사람들로 부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같이 CNN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CNN은 이 인공신경망의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를 모두 연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커널을, 어떤 필터를 적용을 함으로써 가중치를 줄이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처음 제안했던 르네5라고 하는 모델은 필기자 숫자 인식에 굉장히 뛰어난 위력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006년도에 저프리 힌튼이 딥브리프넷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건 리스트릭트 볼츠만 머신이라고 하는 그래프 구조인데, 여기서 이걸 깊게 쌓을수록, 그래서 딥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깊게 쌓을수록 어떤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걸 보인 겁니다. 네, 그리고 2012년도에 이제 저프리 힌튼과 알렉스 크리첵스키, 그리고 그 일리아 슈츠케버 이런 사람들이 최초로 딥 CNN, 그러니까 이 딥 브리프넷의 딥과 CNN의 CNN이 결합하는 겁니다. 즉 CNN 구조를 딥하게 깊게 쌓은 이런 모델을 제시를 하면서 획기적인 성능의 발전을 보였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인공지능 서드 스프링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 이 아이안 구펠로라고 하는 사람이 겐이라고 하는 모델을 발표했는데, 이 겐은 생성형 AI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불과 2년 지나서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LLM의 시대에 대한 기술적인 기반이 깔렸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공신경망이 발전해 왔는데, 네, 이 발전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인간의 뉴런과 시냅스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뉴런과 뉴런은 시냅스라고 하는 어떤 연결체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런 내에서 이렇게 전기 신호로 쭉 이렇게 신호가 오면, 이 뉴런은 자신이 연결되어 있는 뉴런과 연결된 시냅스에 어떤 화학 물질을 뿌리고, 그 물질이 이제 이쪽에 있는 뉴런을 자극을 해서 이게 또 이렇게 쭉 다음 뉴런으로 연결되는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여러분들 몸속에 엄청나게 많이 이제 깔려 있는 거죠. 이런 어떤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이런 구조를 잘 모르던 고대에는 뭐 사람이 머리가 아프면 뇌를 절개해서 한번 치료해보자 뭐 이런 개념도 있었고,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뇌가 사람의 감각과 지능을 지배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뭐 당연한 얘기 같겠지만, 인간의 어떤 해부학적인 지식이 거의 없었던 고대에서도 뇌가 어떤 사람이 뭔가를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그런 것을 지배하는 기관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건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19세기 후반이 오면은 골기하고 카얄 같은 사람이 실제로 이 사람의 신경세포를 은으로 염색을 해서 뉴런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구조를 밝혔고, 네. 그리고 보이 레이몬드 같은 사람들은, 네, 그 뉴런의 이 자극에 흘러가는 이 신호가 전기 신호다라고 하는 걸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공신경망의 시작을 보게 되는 거죠. 인공신경망의 시작은 맥컬럭하고 피츠의 공동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옆에 이 할아버지가 맥컬럭이고요. 네, 1898년생입니다. 옆에 있는 젊은 사람이 월터 피츠입니다.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약간 이상한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왜냐면은 실제로 이게 발표된 게 1943년이에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이때 맥컬락은 45세였습니다. 그런데 피츠는 보시면은 20세였죠. 피츠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마어마한 천재인 겁니다. 실제로 이 피츠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천재였는데, 그래서 약간 주변 친구들에게 왕따도 좀 당하고 좀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츠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제 숨은 게 어떤 도서관이었는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 도서관에 숨었는데 바로 그 맥컬럭이 쓴 책 앞에 숨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피츠가 맥컬럭이 쓴 책을 꺼내서 보고, 그 두꺼운 책을 쭉 읽어보고 그 책에 나오는 어떤 오류를 찾아서 그 오류를 편지로 써서 맥컬럭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맥컬럭이 받아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편지가 왔어? 그리고 봤더니 이 친구가 너무 어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이제 맥컬럭이 미국에 와서, 그때 맥컬럭은 영국에 살고 있었는데 미국에 와서 이 피츠를 만나서 2년 정도 같이 연구를 해서 이제 이런 성과물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로지컬 캘큘러스인 거고, 이게 너버스 액티버티, 그러니까 어떤 신경 활동에 대해서 어떤 논리학적인, 캘큘러스는 우리가 미적분학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어쨌거나 수학적인 모델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사람의 어떤 신경세포들이 이런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사람의 뉴런은 활성 또는 비활성 두 가지 상태만 갖는다. 중간은 없다. 네. 그리고 어떤 뉴런이 활성 상태가 되려면 거기에 연결된 두 개 이상의 시냅스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즉 뉴런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 연결 부위를 우리가 시냅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시냅스가 활성화되어야지만 이렇게 넘어와서 얘가 활성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어떤 신경 시스템에서의 신경 지연은 시냅스에서의 지연이다. 즉 뉴런 내에서는 신경 지연이 어떤 시간적으로 더 지연이 되지 않고 오직 시냅스에서만 지연이 된다. 실제로 전기 신호라면 뭐 이 뉴런 하나 지나가는 데는 거의 시간이 안 걸릴 겁니다. 하지만 이 시냅스는 화학 물질을 뿌림으로써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다고 했죠. 뭐 그 정도 시간은 지연이겠죠. 네. 그리고 어떤 억제적인 시냅스가 있어서 그 시냅스는 활성화를 방해한다. 그죠? 그리고 이 인공신경망의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가설들로부터 이와 같은 인공신경망의 구조를 제안을 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Y라고 하는 뉴런은 X0, X1부터 Xn-1까지 N개의 뉴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뉴런은 이 Y에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 뉴런들 중에 어떤 것이 일이 되면 얘도 일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구조죠. 그런데 이 뉴런들의 어떤 주는 정보를 Y는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가중치 W를 곱해서 받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X0가 1이라고 해도 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녀석 0.1, 그러면 얘는 0.1이 될 것이고, 얘가 1 그러는데 넌 중요한 녀석 0.9, 그러면 0.9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억제적인 시냅스는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 y 값을 이렇게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공신경망 또는 그 다층 퍼셉트론에서 한 노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잘 설명하는 수식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대적으로 앞선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였죠. 자, 그리고 49년도에 도널드 헙이라는 사람이 Organization of Behavior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서는 이 학습 규칙에 대해서 기술을 했는데, 실제로 어떤 신경 시스템은 처음부터 지식이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발전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뭐 운동을 한다거나, 그죠? 뭐 농구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걸 할 때 처음부터 잘할 수도 있겠지만, 슛을 처음부터 잘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같은 슛 연습을 수백 번 반복하면, 네, 그러면은 슈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인간의 신경 시스템은 슛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손가락 어디에 힘을 얼마큼 준다, 이런 걸 본인이 아는 거잖아요. 네, 그게 훈련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발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의 이제 더 중요한 아이디어는 어떤 A하고 B가 서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점화해서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변화를 야기한다면 이 둘 사이의 효율은 더욱 증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A가 B로 연결될 때 곱해지는 가중치 값이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cells that fire together, 함께 불타오르는 셀은, 함께 뭐 점화되는 셀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얘가 점화하면 얘도 점화한다. 이런 셀들은 wire together, 같이 묶이게 된다. 즉 웨이트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네, A하고 B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도 웨이트가 0.01 그런 거면은 얘가 점화되어도 얘는 점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최초의 인공신경마진 퍼셉트론이
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건 로젠블랏이라는 사람이 발표를 한 거고요. 처음에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맥컬럭하고 피츠 개념하고 상당히 비슷한 구조의 모델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은 싱글 레이어드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간단한 선형 분류 정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으면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이게 0, 1, 0, 1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전부 다 1인 것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이건 AND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0, 1, 0, 1이라면 하나라도 1이면 1이고 전부 다 0일 때만 0이에요. 이건 OR죠. 그래서 간단한 AND OR, 그 다음에 NOT 정도는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층 모델 가지고는 XOR을 할 수 없습니다. XOR는 뭐예요? 이렇게 서로 값이 교차하죠. 서로 다른 경우에만 1, 같은 경우에는 0. 이걸 처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69년도에 그 민스키하고 파페트가 저건 할 수 없어. 이런 XOR 문제는 퍼셉트론은 인식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어떤 퍼셉트론의 단점을 제시합니다. 책 제목이 퍼셉트론인데 좀 잔인하죠. 퍼셉트라는 이론이라는 제목으로 퍼셉트론을 공격하다니. 그래서 실제로 퍼셉트론과 같은 연결주의 인공지능은 여기서 크나큰 시련을 맞이합니다. 나중에 86년도에 그 백프로포게이션이 나올 때까지 한 17년 정도 좀 이렇게 시련을 맞았네요. 그러다가 이제 86년도에 럼메나트라는 사람이 그 다층 구조의 퍼셉트론 MLP 멀티레이어드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개념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입력층이 있고 이게 입력층입니다. 출력층이 있는데 아까 봤던 퍼셉트론은 이 둘이 바로 연결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럼메나트가 제안한 다층 구조의 퍼셉트론은 이 사이에 여러 개의 히든 레이어 은닉층을 설치하는 겁니다. 은닉층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쪽에서 보면 입력층만 보이고 이쪽에서 보면 출력층만 보입니다. 입력층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훈련을 할 때 입력으로부터 쭉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결과를 얻습니다. 우리가 얻은 결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기계학습할 때 생각해 보시면 인공지능은 뭐 한다? 예측한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걸 우리가 y hat 예측값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는 y 실측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로부터 로스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 로스를 가지고 이때 있었던 그 웨이트들을 로스를 이렇게 전파를 하면서 웨이트들에 대한 미분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쪽으로 오는 게 순방향이면 이쪽으로 가는 건 역방향이겠죠. 그래서 이거 역방향이라고 해서 역전파라고 부릅니다. 역방향으로 전파된다고 해서 이거 백프로포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웨이트들에 대한 미분을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실제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은 곱셈 과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그레디언트가 1보다 작다면 1보다 작은 값은 곱하면 곱할수록 작아지죠. 그러다 보니 그레디언트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0이 돼버리는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레디언트가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앞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레디언트가 0이 되는 건 이 부분입니다. 로컬 미니멈 또는 글로벌 미니멈. 좋은 거죠. 근데 여기까지 오기도 전에 그레디언트가 0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MLP는 학습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한 게 98년도, 한 12년 정도 지났네요. 얀 르쿤이 제안한 CNN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르넷5라고 하는 이름의 모델을 처음 제안했는데 이 르넷5라고 하는 모델은 최초의 CNN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보세요. 이 두 레이어 사이를 볼까요? 이 왼쪽 레이어에 4개의 노드가 있고 오른쪽 레이어에 4개의 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이 웨이트의 개수는 이 선 하나하나가 웨이트입니다. 16개가 됩니다. 만약에 이 왼쪽에 있는 레이어가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용한 게 28 by 28짜리
이미지니까요. 764개고 오른쪽에 있는 게 764개 노드라면 곱한 값. 이거 얼마인가요? 뭐 계산도 안 되네요. 그죠? 한 수십만 되겠네요. 네. 한 50만 정도 될까요? 대략 찍었습니다. 네. 맞으면 좋고, 틀리면 어쩔 수 없고, 50만인가요? 5만인가요? 네, 어쨌거나. 엄청나게 많은 웨이트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다 계산하려면 쉽지가 않죠. 그런데 얀 르쿤이 제안한 이 CNN 모델은 좋아요. 여기에 우리는 일정한 크기의 이 커널만 적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픽셀들에 대해서 얘들을 하나씩 곱해서 더하는 그걸 우리가 컨볼루션 연산이라고 합니다. 그 값을 여기다가 적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한 칸 옆으로 이동해서 또 똑같은 필터를 곱해서 더하는 걸 할 거예요. 이렇게 쭉 값을 저장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웨이트의 수는 9개에 불과합니다. 5만 개의 웨이트가 9개의 웨이트로 확 줄어들었죠. 50만 개인가요? 네. 50만 개의 웨이트가 9개의 웨이트로 확 줄어들었죠. 네. 엄청나게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된 겁니다. 네. 미안합니다. 60만 개 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르쿤이 제안한 이 아이디어는 그때까지 굉장히 힘들었던 필기체 숫자 인식에서 엄청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 사람들이 제안한 논문 제목인데요. 도큐먼트 레커니션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레디언트에 기반한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보였는데 이 CNN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이하게도 이 논문에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네, 이 사람들은 CNN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잘 몰랐던 거죠. 자기가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는데 그 업적을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안타까워요, 그죠? 네, 그리고 2006년도에 이제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저프리 힌튼이 딥브리프넷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렇게 레이어를 깊게 쌓으면 성능이 좋아진다는 걸 보인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리스트릭티드 볼츠만 머신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단 원형층으로 쌓았다는 거고요. 딥러닝의 딥이 여기서 나온 이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 이 힌튼이 좋아, 그러면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깊게 쌓아보면 어떨까라는 개념을 제안을 한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이 알렉스넷이라고 하는 게 이 알렉스넷이 이제 최초의 딥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어떤 심층 학습의 시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누구죠? 젠센 황이 그 CES에서 보여준 그 인공지능의 발전 그림에 맨 앞에 있었던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렉스 클리젬스키, 일리아 수치케버, 저프리 힌튼 이 세 사람이 이걸 썼고요. 실제로 이 모델은 구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컨볼루션, 풀링 이 두 가지 연산만 반복해요. 근데 얘가 너무 데이터가 많아서 훈련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모델을 두 개의 GPU로 나누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왼쪽에 있는 GPU, 오른쪽에 있는 GPU를 두 개 썼어요. 네, 엔비디아 GTX 580을 두 개 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모델은 보시면은 이게 ILS VRC라고 하는 유명한 그 이미지 영상 인식 성능 경진 대회인데 이 전까지 나왔던 1등 했던 모델들은 한 20 몇 프로의 성능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때 16%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그러니까 CNN 구조를 딥하게 쌓으면 성능이 좋아진다는 걸 보고서 다들 따라서 만들었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 빨간색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사람도 5% 정도는 틀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에러율이 5%입니다. 근데 2015년 이후로 나온 모델들은 5%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 그 아이안 구펠로우가 GAN이라고 하는 모델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생성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랜덤한 노이즈로부터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안 구펠로우도 있지만 여기에 요슈아 벤지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걸 만드는 방법은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모듈이 페이크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러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실제 리얼 이미지와 페이크 이미지를 받아서 리얼이냐 페이크냐를 판정을 하고 그 결과를 제너레이터에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제너레이터는 이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더 정교한 이미지를 만들게 되는 거죠. 영상을 생성하는 최초의 인공신경망 모델이라고 하기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라고 하는 모델도 있거든요. 하지만 어떤 사실적인 영상을 생성하는 데는 개인이 훨씬 성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좀 재밌습니다. 개는 그 2014년도에 처음 이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게 제대로 논문이 실린 건 2015년도라서 이게 약간 생성 용도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거나 나온 지 2015년도 따지면 3년 만에. 네. 초창기에 개는 약간 이렇게 좀 사람처럼 보이지만 뭔가 많이 아쉬운 영상을 만들었다면 2018년도에는 거의 사람하고 구분이 잘 안 가는 그런 이제 사실적인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0년도, 2017년도에 트랜스포머가 나옵니다.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우스운 제목을 가진 논문인데요. 이게 셀프 어텐션을 이용을 해서 어떤 언어를 처리하는 모델을 제안을 한 겁니다. 구글에서 제안한 거고요. 이 어텐션 메커니즘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까지 나왔던 RNN이나 LSTM 같은 그런 언어 처리 모델의 성능을 확 뛰어넘는 모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글은 트랜스포머가 나온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버트라고 하는 언어 처리 모델을 만들었고요. 거기서 바르라고 하는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오픈 AI는 이 트랜스포머를 받아서 GPT라고 하는 언어 처리 모델, 얘들은 LLM이죠. 을 만들었고 이 GPT의 기반으로 챗 GPT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챗 GPT하고 바드는 LLM이 아닙니다. 얘들은 그냥 서비스예요. 그런데 LLM 베이스드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챗GPT부터 이제 우리가 진짜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개입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우리 2020년대는 실제로 인공신경망 귀염귀염했죠. 퍼셉트론, MLP 귀염귀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심층학습이 되면서 꽤 시리어스하게 이제 발전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제는 이게 인공지능이 다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인공지능의 계보도에서 AI 밑에 기계학습이 있고 그 밑에 그 딥러닝이 뭐 있다 뭐 이런 얘기했었죠. 근데 지금은 딥러닝이 AI가 돼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분야를 우리가 크게 세 개를 얘기해 보자면 먼저 시각지능은 네. 처음에는 물체 인식 뭐 이 정도를 했다면 지금은 생성형 AI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사실적인 영상과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어지능은 간단한 자연어 처리, 뭐 번역, 뭐 문장 인식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챗GPT 위력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죠. 여러분들 숙제도 막 해주잖아요. 그죠? 데이터 지능은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이 시각지능과 언어지능을 우리가 비저블 AI라고 한다면 데이터 지능은 인비저블 AI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공지능이에요. 실제로 사람들은 다들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그 데이터는 다 분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인공신경망 또는 인공지능 기술은 지금 거의 한계가 없다시피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요소 굉장히 우리가 고민해봐야겠죠. 네, 이 밑에 있는 그림은 내 연구실에서 이렇게 연구 참여했던 학생이 그 수뭉이 하고 초코 케이크를 섞어서 만든 이미지들입니다. 실제 이 그림을 만들 때 윤리적인 요소가 없었느냐? 1도 없었습니다. 왜? 학교 홍보팀에 연락을 했더니 학교 홍보팀이 가지고 있던 수뭉이 그림 다 주고 저작권 없으니까 마음대로 쓰시라라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죠?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인공신경망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다층 퍼셉트론하고 심층학습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